그러면 이제 그 정의자 의인동맹, 정의자동맹의 음모조직에서 어떻게 공산주의자 동맹을 통해서 오늘날의 그 정당에 준하는 조직으로 변화됐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공산당 선언은 이제 그 공산주의 동맹의 강령이고요. 그 다음에 신나인 신문은 기간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노동자 대중력 공개 조직을 배후해서 이렇게 조직을 해서 선전 활동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의 목적, 대의기구, 민주주의 절차를 규약 등에 명시를 해서 오늘날 정당의 초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차 대회에서 채택된 그 규약에 보면은 그 목적을 재산공동체 이론의 복음 및 그 실천인데요. 여기서 재산공동체 이론이라는 공산주의를 말하겠죠. 단순히 이론법뿐만 아니라 실천까지, 그 실현, 혁명까지도 두고 있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목적을 서술했죠. 부르주아의 타도, 부르주아 사회의 폐기, 사적 소유가 없는 그 새로운 사회를 창설이다. 이렇게 공산주의 이 사상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또 의인동맹의 규약에는 동맹원의 자격을 독일인으로 한정했는데 이거를 폐지하고 동맹의 목적으로서도 독일의 해방이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독일인을 주축으로 했지만 독일인이 아닌 사람도 가입을 허용했다는 거고요. 독일의 해방, 독일의 혁명을 주 목적으로 했지만 독일 혁명이 아닌 유럽 혁명도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소수 엘리트의 그 음모적인 독재를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운영을 좀 보게 되면은 민주주의 성격이 훨씬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 그 중앙 권력으로서는 집행 권력 중앙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의결 기능도 하죠. 근데 최고 기구는 대회입니다. 대회가 가장 최고 기구, 그 밑에 집행 권력과 입법 권력, 결의를 같이 하는 중앙위원회가 있다. 공산주의는 루스의 인민주권에 의해 가지고 집행 권력과 입법 기관을 구분하지 않죠. 마찬가지다. 그 대회는 이제 그 평의의 성격을 가져가지고 일반 조직원이 참여하는 총회입니다. 명칭도 종교적인 명칭을 다 폐기해서 이제 반조, 지도조, 중앙위원회, 대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직급을 놨다는 거고요. 그래서 동맹은 상향식이다. 반으로부터 시작한다. 반으로부터 대표자를 뽑아서 그 중앙위원회에 올리는 방식으로 돼 있고 대표자들을 선거권자가 소환할 수 있는 소환, 직접 민주주의를 규정했다는 거예요. 최소 조직인 세포는 3명에서 20명 정도로 이렇게 돼 있었다. 그리고 모든 새로운 규약과 강령, 주요 결정은 밑으로부터 반으로부터 제기돼서 대외로 이렇게 쭉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상향식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했다. 민주주의 원칙을 했지만 이 당시에는 그 정치 조직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비밀 결사 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밀 준수 의무를 가지고 있었고 조직원은 약 400명이라고 그랬는데요. 맹원이 이미 이들은 이제 다른 급진적인 민주주의 운동이나 대중 조직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력은 최소 수십 배에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비에 해당되는 맹비를 가입하고 기관 집회와 같은 선전 사업을 해야 되고 당의 결정에 복종을 해야 된다. 가입은 상층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층에서 반위원장이 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상층이 아니라 기층 조직에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입을 할 때는 항상 규약을 숙지해서 교육을 먼저 하고 의무 준수를 서약해야만 했다. 비밀 조직이니까 암호명, 별명을 붙여주고 서로는 서로를 알지 못한다. 동료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바로 위에 상급자만 안다. 직상급자만 알게 되는 거죠. 최고 상급자도 모르게 했다. 그래서 단선 조직을 원칙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독일 공산당의 역할을 했지만 각 나라의 지부를 뒀기 때문에 물론 독일인 망명자로 되어 있지만 프레테라 국제조직의 성격을 지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이외의 나라의 혁명에도 참여했다. 아까 말했죠. 프랑스 파리에서 블랑키주의자들과 함께 봉기에도 참여한 바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 동맹은 중요한 게 협의체가 아니다. 단일 조직이다. 친목단체가 아니다. 정당이다. 이런 게 국제노동자협회 1864년에 막스가 구성한 국제노동자협회랑 다르다. 국제노동자협회는 협회. 여러 단체들, 단체 가입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들의 교류와 협력인데 공산주의 동맹은 단일 조직이다. 이런 게 차이점이고 그리고 국제노동자협회는 하나의 단일 정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국제노동자협회 각 지부는 자신들의 독자적인 강령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이제 그 협의체 중앙인 총평의회의 권력을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지, 중앙 집권적 모델을 할 것인지, 연합주의적 모델을 취할 것인지는 논쟁이 됐다. 초기에는 연합주의적 모델을 취했지만 파리 꼬미 이후에는 마르크스가 당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 집권적 모델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무정부주의자와 내분이 생깁니다. 공산주의자 동맹은 주축은 여전히 그 독일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 혁명을 주로 하지만 유럽 혁명도 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주요 구성원 혁명가와 그다음에 혁명적인 노동자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노동자는 오늘날의 공장 노동자가 아니라 주로 숙련공이었다. 직인이었다. 그 당시에는 공장 노동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국제적 성격은 그 전신인 프랑스 파리에서 성장한 추방자 동맹이나 의인 동맹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나타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의인 동맹의 지도자가 프랑스 파리 혁명에 가입했다가 런던으로 망명을 하죠. 그래서 런던에 가서는 차티스트들과 교류를 하는데 영국의 차티스트는 혁명보다는 선거권 확대 운동이기 때문에 혁명 조직인 공산주의자 동맹에 직접 가입하기보다는 협력 사업을 주로 했다. 협력 사업. 그래서 공산주의자 동맹 안에는 그 독일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 파리에도 여러 나라의 망명자들이 있지만 런던에도 역시 독일인 망명자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국적의 혁명가들이 모여들었다. 마르크스는 아직까지 그 브뤼셀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그 브뤼셀에서도 막스는 그 독일인뿐만 아니라 그 벨기에인, 스위스인 다양한 사람들과 이 공산주의자 동맹 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자 동맹을 통해서 독일 혁명뿐만 아니라 다른 혁명에도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것이 가능했던 물리적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교통, 통신의 발달, 그 다음에 유럽 전체로 하는 무역의 발달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경제공황이 한 나라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유럽 전체에 미치고 어떤 혁명 소식은 그날 안에 유럽으로 전파되고 이동도 기차나 마차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말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수일 이내에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 독일, 스위스, 벨기에 이렇게 붙어 있었죠. 영국도 가깝고. 그래서 망명하더라도 본국 사람들과 충분히 그 연락을 취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동맹은 오늘날 그 일국 정당과 국제 정당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제 정당이 코민테른인데 제3인터내셔널인데 그거는 사실은 협의체 성격이 강했어요. 단일 정당이 아니라 이거는 단일적인 국제 정당이었다. 그래서 국제주의적 관점이 매우 높았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각국의 혁명의 독자성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혁명의 수출에 대해서 반대했다. 1848년 파리의 혁명 이후 파리에서 혁명정부가 들어섰죠. 그러니까 독일 노동자들이 파리 혁명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무장을 해가지고 독일로 쳐들어가서 혁명공화국을 수립하자고 했는데 마르크스는 거기에 반대했다. 독일 혁명은 독일 스스로 수행해야지 외국의 지원을 받는 형식으로 공식적으로 되면 독일 내에 반발에 부딪힌다는 거죠. 그래서 공산당 선언은 독일 혁명뿐만 아니라 유럽 각지의 혁명과 혁명 주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들과 공산주의자 동맹, 공산당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혁명의 수준이 다 다른데요. 가장 높은 건 영국은 의회주의가 발달됐기 때문에 선거권 확대 운동이었고 프랑스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거쳤지만 아직 사회주의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공화주의 혁명 단계. 독일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단계였습니다. 폴란드는 프레이션과 러시아 사이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폴란드는 민족해방 단계. 이런 단계들을 공산당 선언에서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는 혁명의 주체가 봉건 귀족들이 민족해방 전쟁을 지도했는데 이들이 앞으로는 반동적 성격을 강화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이들의 그 민족해방 전쟁에 대해서 지지를 하지만 결국은 반동이 될 거라는 걸 유념을 해서 그때 가서는 그들과 결국은 다시 대립해야 된다. 이런 혁명에 관한 노선을 특성에 맞게끔 다 이 얘기를 하면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자 동맹의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공산주의자 이론의 실천적인 의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 동맹에 실질적으로 어떤 그 활동들을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산당 선언은 2월 24일 날 출판됐죠. 4일 이후에 28일 날에 프랑스 파리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혁명이 유럽에 퍼지는데요. 벨기에도 이 혁명이 퍼졌기 때문에 그 당시 왕정이었는데 공화국 수립을 위한 운동이 되면서 마르크스는 무장 공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무기 구입비를 아버지 유산 중에 일부를 지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벨기에 정부가 공산주의자 동맹과 마르크스를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추방령을 내리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그 추방을 당할 위험에 처했는데 마침 이미 그 혁명정부가 수립된 프랑스 파리에서 혁명정부가 마르코 선생이 같이 혁명가가 오셔서 우리 혁명을 지도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파리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에 망명을 하는데요.
당시에 마르크스가 공산혁명 중앙위원회 의장이었기 때문에 파리로 가게 되면서 당연히 본부도 파리로 가고 파리에서의 그 본부의 모든 권한에 대해서 혁명적 상황이기 때문에 마르크스에게 정권을 줍니다. 그래서 혁명적 상황에서는 약간 민주적 절차가 제한될 수 있다. 이런 걸 미리 이제 규약에 다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에 의해서 공산주의 동맹의 본부가 런던에서 파리로 옮겨진 겁니다. 파리에서는 그 당시에 다양한 나라의 혁명가들이 모였는데요. 이들은 이제 프랑스 혁명뿐만 아니라 각국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혁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파리에 가면 피카드라는 카페에서 마르크스가 자기 동지들과 프랑스 혁명뿐만 아니라 독일 혁명에 대해서 구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자 동맹은 독일 각지에 지부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독일에서 3월 초에 프레이션의 수도 베를린,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혁명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마르크스는 이제 공산당 선언을 널리 파급하면서 혁명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독일에 있어서 혁명은 또 다른 나라의 혁명과 다르죠. 공산당 선언은 전체 유럽에 관한 혁명적 선언이었는데 독일의 상황에 맞는 독일판 공산당 선언이 필요해서 이거를 집필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삐라로 만들어서 독일 전역에 배포합니다. 몰래 갖고 가가지고 이제 배포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처럼 바로 안 되고 뭐 거의 그 일주일, 뭐 보름, 인편으로 가기도 했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각 독일의 혁명 현장에서 이것들이 낭독이 되고 토론이 되고 각 조직들이 이것들을 이제 주장하게 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내용, 독일 공산당의 요구를 보게 되면은 공화주의제 보통 선거와 같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보편적 무장은 국민이 혁명할 권리, 저항권, 혁명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국가에 맞서서 잘못된 국가를 타도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제 이행기 강령.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로 가기엔 이행기 강령인데요. 이제 은행과 운수기관 등 공공산업에 대한 국유화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국립작업장은 이제 실업자, 노동자에 대한 생존권 보장입니다. 그리고 봉건적인 특권, 강제노역, 지대노역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폐지하고 왕실과 봉건 영주의 토지를 국유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르주아 혁명 시기에는 공산주의자들은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하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요구를 주장하고 하나는 사회주의로 나가는 그 이행기 강령적 요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에서도 사회주의 혁명을 준비하는 거고 조직에서도 부르주아 혁명에 적극 가담하여 부르주아 혁명의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노동자들을 부르주아 혁명이 아니라 이후에 있을 사회주의 혁명의 주력군으로 삼기 위해서 노동자에 대한 정치 사업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부르주아 혁명 시기에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계급 연합도 하는데요. 소부르주아와 소농민과 조직을 같이 하지 않지만 이들 역시 이 부르주아 편이 아니라 노동자의 편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을 위한 그 정책들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민주주의 투쟁이 사회주의 투쟁에 유리한 조건을 창출한다고 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 동맹은 그러한 활동들을 합니다. 또한 그 당시에 독일이 39개의 나라들로 분할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일 통일도 혁명의 주요한 과제로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혁명의 그 특수성을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자유분단이라는 독일혁명의 수출에 대해서 반대했다. 그런 외부적인 수출은 사실은 이제 그 국민 정서에 맞지도 않고 충분히 무기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립돼서 체포, 진압될 가능성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런 혁명의 수출이 아니라 돌아가서 대중적인 혁명운동을 조직하기 위해서 4월에 켈린으로 가게 됩니다. 다른 공산주의자 동맹 회원들도 약 3,400명이 독일혁명을 위해서 각처로 뿔뿔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공산주의자 동맹 중앙위원회가 일사들을 보내서 이들 동맹의 혁명에 대해서 이제 그 지시를 내리고 독려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일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아직 낮고 그렇기 때문에 부르주아와 소부르주아 영향 안에 노동자들이 있었고 또 중앙에서는 몇백 명이었지만 각 지역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공산주의자 동맹의 회원수가 소규모에 불과해서 지역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공산주의자 동맹원이라 하더라도 그 이데올로기적 수준이나 그 실천적 이론적 역량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제 이미 공산당 선언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반공 선전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라고 내놓고 활동할 때 많이 그 방해를 받았다, 탄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 시기이기 때문에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그 고조되면서 각 지역별로 그 집회, 시위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무장 봉기의 조짐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대중적인 혁명에 그 공산주의자 동맹의 회원들이 가담하게 되면서 문제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첫째는 혁명의 혼란기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돼서 그 지역 조직과 중앙위원회 연락이 단절이 된다, 잘 안 된다, 연기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르주아의 탄압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정보 공유도 안 된다는 거죠. 연대 투쟁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지방으로부터 이 공산주의자 동맹 조직이 점차 와해되기 시작했다. 또 공산주의자 동맹은 비밀 지하 조직인데 지령을 전달하는데 주로 인편이나 밀사를 통해서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실정을 잘 모르고 시기도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시밖에 줄 수가 없었다. 그런 일반적인 지시라면 굳이 신문이나 발표문, 성명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밀성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혁명적 시기에는 좀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비밀 조직성을 완화하고 좀 더 대중 활동을 강화하고 조직을 대중들에게 열 필요가 있다. 이거는 이제 레닌도 역시 마찬가지죠. 혁명 시기에는 엘리트성보다 대중성을 강화하고 대중에 관한 민주주의 활동을 강화했죠. 마르크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대중적이고 합법적인 정치 활동을 강화하면서 비밀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각종 민주주의 단체에 개입하거나 조직하면서 노동자 대중에게 접근했다는 것. 또한 소부르주아 단체와도 연대를 적극적으로 하고 이들과 공동전선을 벌였다. 다만 소부르주아들의 기회주의적 속성과 우유부단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연대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노동자를 배신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노동자 자체의 역량을 비축하고 소부르주아들이 타협하려는 그러한 것들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6월에 쾰른에서 신라인 신문을 발행을 합니다. 과거에 라인 신문을 발행했죠. 그거에 계승적인 성격입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신라인 신문은 공산주의자 동맹의 기관지였습니다. 기관지.
그 대외적으로 대중적으로는 급진적 민주주의 조직의 기관지였으니까 급진적 민주주의 조직이라고 해서 일종의 위장을 한 거죠. 그렇지만 그 내부는 공산주의자 동맹의 주요 성원들이 편집부를 장악하고 기관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주로 라인 지역에 널리 이 기관지가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혁명을 독려하고 혁명 소식을 공유하고 당 중앙의 소식을 언론의 형태로 알리는 거죠. 혁명이 진행되면서 점차 이제 그 반혁명이 되살아나면서 그 반혁명 세력들이 이 공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탄압을 하게 되는데요. 마르크스 신령도 탄압을 받아서 신문 발행인이 이제 그 소환당하거나 신문이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고양됐기 때문에 시민권을 요청합니다. 과거에 마르크스가 독일 켈린에서 추방당할 때 시민권을 박탈당했는데 이 회복을 요청하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이런 마르크스를 기소를 합니다. 마르크스를 기소하고 노동자 동맹의 지도자, 그러니까 공동위원회, 소부르자와 노동자가 공동으로 하는 공동위원회 이 조직을 탄압하면서 지도자를 체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산주의자 동맹에 노출이 안 된 성원들이 노동자 동맹의 지도부에 선출됐다. 즉 노동자와 소부르주아의 대중적 조직에 공산주의자 동맹의 비밀 구성원이 거기에 진출을 했다는 거예요. 마르크스도 역시 이제 그런 공동위원회 지도부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켈른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중앙위원회 의장 자격으로 베를린, 빈 이런 데를 독일 곳곳을 방문하면서 공산주의자 동맹의 활동을 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켈른에서는 대규모 집회도 마르크스가 주도해서 독일에서의 공산당 요구를 배포를 하고 또 프랑크푸르트 연방의회, 프랑크푸르트 독일 연방의회입니다. 프레이션 의회가 아니라 독일 연방의회에 청원서를 보내기도 하고 이런 대중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마르크스는 그 켈른 노동자 동맹 의장으로 선출돼서 노동자 대중 조직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에 대응해서 이제 그 반동 정부들은 계엄령과 같은 무력을 동원을 하는데요. 프레이션 의회, 프랑크푸르트 연방의회 이런 부르주아 의회들을 봉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항해서 혁명 세력도 봉기를 준비하게 되고 마르크스도 이제 켈린에서 무장 봉기를 준비합니다. 켈린 당국이 이걸 알아채고 마르크스를 기소하고 소환장을 발부를 하고 반란죄 제목으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마르크스는 이 혁명 시기였기 때문에 아직은 구속당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는 등 혁명운동을 여전히 이끌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프레이션 의회가 부르주아 의회가 해산되고 반발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그 봉기가 일어나고 켈른에서도 계엄령이 발표되게 됩니다. 켈른의 긴장이 높아지고 결국은 계엄령에 앞서 예비당 속에서 마르크스가 추방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휴관 명령을 받았던 신라인 신문도 결국은 폐간이 되게 됩니다. 마르크스는 켈른에서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다른 독일 지역, 특히 라인 지역을 돌면서 그 독일 전체의 혁명에 가담을 하는데요. 주요한 목적은 부르주아 의회, 독일 전체의 부르주아 의회인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혁명군들이 프랑크푸르트에 집결을 해야 된다. 프랑크푸르트에 통일된 독일 연방의 정부를 세워야 된다. 이러면서 공산주의자 동맹뿐만 아니라 좌파, 급진적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을 만나고 또 프랑크푸르트 의원들도 만나서 그와 같은 제안을 하지만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르크스는 실제로 반란이 일어난 바덴이나 팔치 등
이런 곳을 해서 반란 세력, 혁명 세력과 만나서 프랑크푸르트 공론회로 진격할 것을 호소하나 역시 성사되지.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마르크스는 결국 독일의 혁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6월 초에 유조 여권을 지닌 채 파리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협회 중앙위원회 위임이라는 어떤 혁명적 대중조직의 지위와 공산주의자 동맹 중앙위원회 지위를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반면 엥겔스는 이제 마르크스를 따라가지 않고 마지막 혁명에 결합을 하는데 빌리라는 군인인데 이 군인이 조직하는 혁명군에 결합을 해서 전투에 참가하게 됩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파리에 와서 공산주의자 동맹의 구성원이라든지 민주주의 사회주의 운동의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이 당시에 파리는 이미 1848년 6월에 노동자 봉기가 실패해서 부르주아 정부가 들어섰는데 부르주아 정부 내에서 급진적 부르주아인 산악당과 그다음에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적인 부르주아가 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 급진적 부르주아인 산악당이 좀 더 공세적으로 혁명에 나가기를 원하면서 이 파리의 산악당의 우유부단함을 비판을 합니다. 이 산악당은 이제 그 정권을 잡기 위해서 49년 6월 13일 날에 파리에서 비무장 봉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마르크스도 참석을 하는데 동지들과 같이 이제 그 몽마르트 언덕, 여러분 몽마르트 언덕이 이제 그 혁명의 행진의 출발 지점이어가지고 거기서부터 파리 시내 평화의 거리를 거쳐서 행진을 합니다. 이 행진은 원래 이제 국민 궁전에 무기를 숨겨놓고 이 정부군이 진압을 하면은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 집단 방어 차원에서 무장을 해서 무장 봉기를 할 그럴 이제 생각이었는데 실제로는 그 무장 진압, 유혈 진압이 발생하지 않아서 혁명이 실패하면서 산악파, 급진적인 소부르주아들이 몰락하고 반동적인 부르주아, 의회 독재를 추구하는 부르주아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이제 이런 의회 독재를 추구하는 부르주아에게 넘어가고 이에 대해서 반대편에는 농민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된 루이 라폴레옹 3세, 라폴레옹 3세와 의회 독재를 주장하는 보수적인 부르주아 간의 권력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산악파 급진 부르주아가 몰락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보수화된 프랑스 정부는 마르크스에게 파리를 떠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결국은 마르크스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런던으로 1849년 8월 24일 날 런던으로 망명을 합니다. 마르크스가 떠난 이후에 아까 말한 것처럼 루이 라폴레옹과 의회 독재를 주장하는 보수적 부르주아 간의 권력 다툼이 생기는데 루이 라폴레옹이 농민의 지지를 받아서 결국은 대통령을 거쳐서 황제가 됩니다. 당시 유럽의 혁명가들은 프랑스가 혁명의 선두에 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프랑스에서 먼저 혁명이 생겼다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의 시작과 전개 종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마르크스도 그런 프랑스 혁명 과정을 책으로 씁니다. 프랑스 3부작이라 그랬죠. 프랑스 3부작 이거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계급 대립과 어떤 국가의 문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1848년과 49년 혁명 과정에서 공산주의자 동맹은 그 혁명의 그 실천으로도 이론으로도 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결합을 하고 특히 바리케이트에서 사상자도 나오고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혁명의 선봉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명 시기에 전술은 그 탄압 시기에는 그 비밀성을 강조하고 지하에서 활동했지만 혁명 시기에는 좀 더 바깥으로 나와서 대중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활동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미 레닌에 앞서 레닌이 러시아 혁명 시기에 대중성과 엘리트성을 정세에 맞게끔 혼합해서 적용했는데 마르크스 역시 똑같았다는 거죠. 마르크스는 또한 독일혁명에 주력을 했지만 유럽혁명에도 관여하고 자기 나라 혁명에서는 쾰린이라는 자기 본거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독일혁명 전체 혁명도 지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혁명에 많은 사람들이 엥겔스를 포함해서 무장봉기에 군인으로 참여를 했고 실제로 상당 수 사람들이 그 전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공산주의자 동맹의 구성원들은 그 이후에 이제 국제노동자협회나 그다음에 그 독일 3인당의 그런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 동맹은 이후에 해산되지만 그 혁명의 그 역량, 전통, 경험은 이후에 계승이 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도 있지만 역사적 자산이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